지구 방위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미래지구 방위대 에이전트 김자림입니다. 네,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먼저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지난주 첫 방송 끝나고 혹시 모니터링 하셨어요? 네, 좀 했습니다. 최근에 실시간 댓글창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입은 유니폼이 뭐냐 물어보셨는데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죠. 지금 이 앞선 시작할 때부터 이 광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해외 선물 국가대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국가대항전에 뛰어들지는 못하지만 그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운동복을 입었고요. 여기 보이신 것처럼 태극기네요. 국가대항전.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지금 우리나라 트레이더분들이 좀 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베스트투자증권 실전투자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라운드 2 진출 고객 50명께 이 유니폼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회 중계 현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국가가 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대만 유안타 대 대한민국 이베스트 참가 선수들의 성적 보여드릴 텐데요. 보다시피 포인트 격차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조금 더 분발을 해야겠는데요. 우리나라 참가자분들이 그럼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지금 저기 포인트 산정을 제가 알기로는 투자금, 그다음 수익금, 수익률, 그리고 뭐 매매 횟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거의 1등과 지금 우리나라 1등 분 트레이더 분과 그다음에 대만 1등 트레이더 분의 격차가 한 4배 정도 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실력 차가 저는 4배가 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왜 저렇게 나왔냐라고 하면 제가 그냥 감히 예상컨대 투자금의 규모가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성적과 전략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이베스트투자증권대 유안타 선물 거래 종목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베스트투자증권입니다. 1위는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 2위는 크루드오일, 3위는 미니 나스닥, 4위는 크루드오일 마이크로, 5위는 유로 FX고요. 또 유안타 증권도 살펴보시죠. 1위는 미니 나스닥, 2위는 미니 S&P, 3위는 미니 다우존스, 4위는 캐네디안 달러, 그리고 5위는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이 대만 쪽은 지수 관련 상품을 많이 거래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쪽에서는 원유라든지 통화라든지 지수라든지 좀 다양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마이크로 위주고 대만은 미니 위주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두 나라 자세하게 좀 비교 분석 가능할까요? 네, 확실하게 매매를 한 걸 보니까 제가 아까 방금 말한 게 맞네요. 왜냐하면 투자금에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상품 자체가 지금 이 대만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나스닥 상품을 매매를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고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미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한 계약 차이에서 10배 정도 규모 차가 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익률을 올리더라도 수익금 자체가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국내 투자자분들, 트레이더분들은 좀 다양한 상품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전통적으로 해외 선물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루드오일을 원래 많이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유로 FX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통적으로 원래 하시던 분들, 오랫동안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 여기 참가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안타 쪽, 그 대만 쪽을 보면 대부분은 지수물이에요. 맞죠? 그래서 지수 쪽에 좀 베팅이 많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좀 캐나디안 달러 같은 좀 특이한 매매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수 쪽에 베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국가대항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미래지구 방위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미가입니다. 저와 함께 이번 주 눈여겨볼 경제지표랑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24일 화요일입니다. 밤 10시 45분엔 미국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고요. 25일 수요일 밤 11시 30분엔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2.8 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랑요, 지난주 크게 감소한 원유 재고 발표로요, WTI는 배럴당 89.85달러까지 올랐었습니다. 이번 주간 재고 발표로요, 유가 상승 흐름에 무게를 더할지 아니면 브레이크 역할을 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26일 목요일입니다. 아침 5시 35분에는요, 연준 의장 파월 연설이 있습니다. 지난주 19일 뉴욕 이코노미 클럽 연설에서는요, 11월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하면서도요, 향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11월 FOMC 금리 발표 전에 이번에도 같은 스탠스로 입장을 굳힐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30분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미국 3분기 GDP 발표가 있고요. 밤 11시 30분엔 천연가스 재고량 발표가 있습니다. 해외 선물 천연가스 거래하시는 분들은요, 이 지표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7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 지수가 있는데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비해 소비자 행동에 나타내는 변화를 잘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준은 이 물가를 2%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확산, 또 이로 인해서 국제 유가의 상승 흐름이죠. 주 초반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출 제재를 완화했고요. 또 이스라엘 방문 등을 통해서 전쟁 확산으로 노력으로 국제 유가는 한때 하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병원 폭격이 있었죠. 약 500명 이상 넘게 사망을 했었는데요. 이로 인해 요르단의 분노를 샀고요. 또 미국, 이집트, 팔레스타인과 예정돼 있던 4자 정상회담 취소가 됐습니다. 시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행보가 중동 지역의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이렇게 여전한 불안감으로 국제유가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주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넷플릭스부터 보면요. 현지 시간 18일 3분기 가입자 수가 전 세계 876만 명 증가했고요. 총 2억 4,715만 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가입자 수 증가폭이요 3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고요. 향후 4분기 주당 순이익은요 2.15달러에 매출은 86억 9천만 원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은요 10.7%까지 성장할 것을 전망하면서요 장중에 411달러까지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반대로 테슬라는요 3분기 인도량은 전분기보다 7% 감소한 43만 5천 대로 판매 부진이 되었고요. 3분기 매출 역시 작년 동기보다 9% 증가한 데 그치면서 예상치 241억 달러에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출시 준비 중인 전기 픽업 트럭이죠. 사이버 트럭까지 양산에 차질을 이루면서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실적 발표 후에 215달러까지 하락했었습니다. 해외 주식은요. 해당 종목을 매수로 상승에만 투자가 가능한데요.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 개별 주식 옵션을 통해서는요. 주식의 상승은 물론이고 옵션 매도를 통해서 주식의 하락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레버리지 효과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는 해외 선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마침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요. 12월 1일까지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화면에 QR코드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 2023년 지구는 날로 힘들어지는데 세상을 바꾸고 싶은 두 남자의 치열한 투자 전략이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참 오늘 시장도 쉽지가 않았죠. 한 주의 시작이었는데 한 주의 시작이었던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출발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그래도 주말간에 어느 정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또 그러한 기대감을 또 어느 정도 좀 종식시켜버리는 그런 하락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제 월요일이니까 우리가 또 이제 이번 주에 전략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죠.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까지 10월 달 남은 일정을 또 어떻게 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이제 짚어보도록 하면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가장 큰 문제점은 금리에 대한 경계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시장에 하락하는 시장의 이 투심 계속해서 꼬여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비단 이제 국채 금리만 문제가 되면 이제 문제가 또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문제가 하나 터졌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이 SG 증권 사태 악재가 이제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이 일제히 하한가가 나오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그와 유사한 그러한 형태의 종목이 하나 생겨버렸죠. 바로 이제 영풍재지가 이번에 하한가가 나오게 되면서 이번에 이 영풍재지발 반대 매매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 그 다음에 또 이제 키움증권이 이 미수거래가 제한을 해버렸죠. 이번에 키움증권이 이번에 이제 이 채권이 그대로 이 반대 매매가 되지 못한 물량들이 채권이 되어버리면서 결국은 이 채권들을 좀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미수금이 생겨버린 걸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약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요거를 받기는 조금 이제 힘들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키움증권도 상당히 오늘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영풍재지발 수급고임 현상도 살짝 이제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가 계속적으로 이제 저점을 이탈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또 당연히 반대 매매한 우려감 또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우려감들,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이점을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잠깐 이제 이 분봉 차트로 한번 보게 됐을 때 오늘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와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 잡고 올라와 주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락하는 이 구간이 결국에는 이제 언제였냐라고 하면 국채금리가 지금 5%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이 경계선에 있죠.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5%가 굉장히 이제 주요한 저항권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여기를 뚫어주느냐 아니면은 지켜주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주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 오후 넘어가면서 국채금리가 막 5% 넘어갈까 말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돌파 시도할 때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번 주에 시장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건가? 결국에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이번 주에 역시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를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이제 이 미국 증시, 미국의 지금 이제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하락을 조금 했어요. 오늘 지금 보게 되면 제장 이제 하면서 약간의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밑골이 그려주면서 그래도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국채금리가 5%를 돌파를 또 하려고 했었어요.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살짝 돌파할까 말까 이렇게 뚫어주려는 시도를 하다가 지금은 살짝 진정세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미증시도 많이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역시나 좀 큰 틀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되는 게 왜 이렇게 지금 이제 국채금리에 대한 우려감들이 높아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미국이 회계 적자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 사실 미국 국가채, 이 부채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국가 부도에 대한 부분들,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돈을 계속해서 풀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인프라 사업, 뭐 그다음에 뭐 친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우크라 지원해줘야 되죠. 이스라엘 지원해줘야 되죠. 돈 쓸 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 국가 입장에서는 돈을 계속해서 이제 채워야 돼요. 잔고가 비어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채워야 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국채 발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사태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만 영향이 간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전쟁 악재까지 생겨나고 있잖아요.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이제 전쟁 악재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미국 경제가 상당히 튼튼하죠.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써야 되는데 자꾸 돈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화폐 발행량이 계속해서 이제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국채 금리가 낮아지지 않고, 이번에 5%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에 대한 이러한 이제 어느 정도 이 주식의 이 투자 순리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체력이 많이 시장이 약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아마 지금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제가 벌써 이제 7월 달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수를 보게 됐을 때 7월 달 고점부터 따져봤을 때 지금 거의 3개월 동안 내리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코스닥으로 봤을 때에는 더욱더 낙폭이 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이제 오늘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많은 이제 이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시장은 과매도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증시의 흐름을 봐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구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을 그래도 바닥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는구나. 요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일단 국채 금리가 과연 5%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돌파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요거를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연준 인사들이 그래도 그나마 금리 동결 쪽에 대한 발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다음 주에 FOMC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FOMC가 이제 발표가 될 건데 11월 초에 바로 발표가 되죠. 그런데 FOMC 결과가 약간의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번 FOMC에서 만약에 연준 인사들이 최근에 지금 고금리, 국채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한번 하고 시장에 한번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시장이 이 부분을 호재에 너무나도 이제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FOM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서 주초에 바로 FOMC 결과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여러분들 조금은 재미없을 수 있어요. 이번 주는 FOMC 결과를 또 기다리고, 시장이 지금 당장의 투심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은 크게 재미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최대한 신중하게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 FOMC,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게 결국에는 또 지금 현재 시장의 상승폭과 하락폭에 연결이 되어 있을 거니까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 FOMC라는 중요한 일정, 그 다음에 미국은 자꾸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전쟁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너무나도 힘든 이 10월장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전략을 굉장히 잘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장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전부터, 저번 주부터, 저저번 주,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계속 강조드리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지금 시장은 분명하게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은 투심이 많이 약하고 체력이 많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종목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는 종목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 시장을 이겨내는 종목이 되려면 이 지금 현재 고금리라든지 악재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종목이 되려면 항상 수급이 차오르는 종목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급이 차오르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수급이 차오르는 종목들이 과연 어떠한 종목이 있을지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많이 떨어진 구간이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과매도 구간,
과도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비해서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또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들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실적 대비해서 많이 싸져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분명하게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실적이 괜찮으니까 지금 이 종목 그냥 계속 지금부터 사 모아야지라고 하면 분명하게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투심이 너무 많이 약한 상황이니까 항상 강조드리듯이 수급이 들어온 종목군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접근을 하시는 점이 좋을 것이다 라는 점을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가 결국에는 이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번 주도 그렇고 지금 7월부터 계속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슬슬 그래도 순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나와주겠구나. 우리가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나와주겠구나. 바닥을 확보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그림들은 어느 정도는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든 만큼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시고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일정도 있는 만큼 중요한 일정을 또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11월 달까지 수익 잘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에 또 이 FOMC 바로 또 전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지구방위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때도 상세한 이야기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 여러분들 성투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이슈 브리핑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문서진 전문가님과 함께 공격할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그럼 오늘 첫 번째 공격할 행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주식적인데요. 오늘 공격 종목 어떻게 되시나요? 네, 오늘 공격할 종목 지난주와 동일하게 반도체 종목인데요. PSK 홀딩스입니다. 아, 역시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추공정 장비 쪽으로 알고 있는데 AI 반도체나 HBM 시장이 부각되면서 이쪽도 함께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쪽 장비들이 후공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앞서 지금 앵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후공정 관련 쪽에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는 사실은 않아요. 특히 ASML의 실적을 보더라도 내년에도 반도체 관련 전체적인 종목들이 업황이 약간 턴을 하는 건 맞는데 본인들이 이제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2025년은 돼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TSMC 역시도 내년도에 대한 부분은 실적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건 맞는데 본격적으로 조금 흐름이 강하기 위해서는 2025년은 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부분은 우려감이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동일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반도체 업황 내에서 그거는 확실하게 좀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진 않은데 AI 반도체 특히 거기서 이제 HBM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엔 후공정 관련 쪽에 투자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HBM 자체가 이제 후공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후공정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 특히 삼성전자가 원래 이제 후공정을 많이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후공정 쪽은 어찌 보면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약간 온양에 간다고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사업부에서 온양으로 간다고 하면 좌천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참고로 이재용 그 회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한 번도 그러니까 부회장 되고 나서 한 번도 온양을 안 가셨어요. 그만큼 그 패키징 사업부 자체를 별로 삼성이 신경을 안 썼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이 선단 공정 쪽, 그러니까 전공정 쪽에 미세화에 많이 신경을 쓰면서 패키징 쪽을 신경을 안 쓰다가 최근에 이제 대부분 이런 패키징 쪽에 이제 각광을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최근에 많이 투자를 한다. 이 말은 늦었잖아요.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는 더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삼성전자 쪽 매출 비중이 높은 PSK 홀딩스 후공정 쪽에 대가 보면 수혜를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걸 하냐라는 건데요. 주력군은 후공정 내에서 디스컴과 그다음에 리플로우 장비를 생산을 합니다. 이제 표를 한번 보면 아시겠는데 디스컴과 이제 리플로우 장비가 뭐냐면 일단 먼저 지금 보이는 건 리플로우 과정인데요. 리플로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딩을 하는 리플로우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탄화를 하는 리플로우 장비가 있는데 지금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주력으로 하는 건 평탄화를 하는 리플로우 장비를 생산을 합니다. 저게 뭐냐면 이 솔더볼을 처음에 이제 아주 이제 미세하게 이렇게 확대를 한 건데
솔더볼이라고 하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솔더볼이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미세화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작아져서 엄청 작은 건 지금 한 10마이크로까지 엄청 작아졌어요. 근데 솔더볼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저렇게 위에 팁이 거칠어요. 근데 이게 거칠면 솔더볼은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이런 이 메모리를 계속 적층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단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솔더볼이 이 팁이 거칠면 적층을 했을 때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안정성이 흔들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평탄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지금 리플로 여기 옆에 보시면 과정을 거치면 저렇게 평탄화가 된다는 거고요. 이걸 이제 해주는 장비를 PSK 홀딩스가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건 저렇게 평탄화하는 과정에서 화학적으로 플럭스라는 걸 써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좀 더 평탄화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플럭스를 썼을 때 나중에 이제 이 완제품의 오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럭스를 날리는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럭스를 안 쓰는, 플럭스를 날리는 것까지 포함된 리플로 장비를 만들고 개발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수혜도 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리플로 장비는 지금 HBM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디스컴 장비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디스컴. 그러니까 이 스컴을 날린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그러니까 전공정 장비, 특히 이제 식각 증착에 많이 사용됐던 장비인데 기본적으로 이 감광액, 그러니까 이 노광 공정이 끝나고 나서 식각을 하고 나면 이 찌꺼기가 생깁니다. 구멍을 뚫고 나면. 근데 그거에 그 찌꺼기를 이제 덜어내는 장비를 이 디스컴 장비라고 하는데요. 이게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후공정 장비, 특히 이제 HBM을 만드는 공정에서 TSV라는 공정이 새로 생겼거든요. TSV도 말 그대로 거기서 식각과 증착을 해요. 그러면 식각을 또 한다라는 거, 한 번 더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전공정에서만 이 디스컴 장비가 쓰였는데 이제 후공정에도 디스컴 장비가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래는 한 디스컴 장비가 한 5대 정도가 쓰였다면 이 TSV 공정이 접목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HBM이라는 건 계속 단수를 쌓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수가 늘어나는 만큼 디스컴 공정이 또 늘어납니다. 그만큼 디스컴 공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PSK 홀딩스의 주가 역시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현 시점에서 PSK 홀딩스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공략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디스컴과 리플로우 장비 그리고 그 필요성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PSK도 저는 반도체 장비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회사가 아니라 왜 홀딩스 그 지주회사 쪽을 소개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원래 전통적인 주가는 사업회사가 좀 주가가 더 잘 가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사업회사를 해야 되는데 왜 PSK 홀딩스를 했냐라는 건데요. PSK랑 PSK 홀딩스가 이렇게 사업을 분할할 때 가죽관계가 달라요. PSK 홀딩스는 전공정 그러니까 장비를 납품하는 사업부를 가져갔고요. 후공정 쪽을 PSK 홀딩스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홀딩스는 지주사이면서도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후공정이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전공정 사업은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약할 것 같다. 그리고 후공정이 지금 각광을 받으니까 그럼 후공정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PSK가 아니라 PSK 홀딩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PSK 홀딩스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럼 또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자세하게 궁금한데 삼성전자가 HBM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내년도에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PSK 홀딩스 주요 고객사 중 하나고 또 다른 주요 고객사들이랑 경쟁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은 그 개인 투자자분이 그걸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결국엔 핵심은 삼성전자가 그 HBM3를 언제 양산을 하냐가 더 중요하긴 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3를 양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여기서 만약에 도태돼 버리면 그 메모리 전체적인 시장 판도가 완전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쪽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좀 따라잡으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원래 사실 이 디스컴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그 TSV 관련 쪽에 투자가 많이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근데 HBM3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삼성전자에서 3분기 이후 그러니까 4분기에 양산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장비 수주가 굉장히 많이 됐을 겁니다. 근데 왜 수주 공시가 안 나오냐고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기술 관련 부분에서 약간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근데 삼성전자가 수주를 실제로 3등에 받았는데 공시를 안 할지 안 할까 싶어요.
공시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시를 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근데 그럼 실적이 나와보면 알겠죠. 실적이 실제로 이거 수주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중요한데 최근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그 STS 같은 경우가 STI죠. STI 같은 경우가 그 리플로 장비를 삼성전자로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보기엔 PSK 홀딩스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경쟁 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쇼티지거든요. 후공정 쪽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여기만 하고 여기는 안 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국내 쪽은 다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이 리플로 장비라든지 디스컴 장비가 다 들어갔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성능이 더 좋은 쪽에 수주를 더 많이 주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초입구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수주를 좀 동일하게 나눠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뭐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 관련 공시는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안 나온다 하더라도 실적에서 저는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적 기대감과 삼성전자 수주 그리고 경쟁사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상승 흐름들이 조금 나왔죠. 그러다 다시 좀 주춤하는 모습이기는 한데 오늘 2.5%가량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시장 하락에 비해서는 고점 대비 좀 덜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들은 조금 매수를 망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수준이 적정한 매수가인지. 네,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나요. 내가 왕이 대상인가? 아니, 그게 딱 그건 같아요. 주도주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도주라는 게 시장이 빠질 때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거고, 그 다음 시장이 오를 때 상대적으로 시장이 더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SK 홀딩스가 지수 대비해서 그리고 섹터 내에서 반도체 섹터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내렸다라는 거죠.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망설이는 건 그의 가격, 그러니까 주가만 보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아니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 막 떨어져 있는 것도 많은데 굳이 덜 떨어진 게 내가 매수를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 시장이 오를 때 더 강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주가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를 하신다면 저는 2만 원 정도의 지지선을 일단은 형성을 하시고요. 2만 원까지 떨어지는 동안 내가 한 3번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생각에 저는 뭐 지금 현재 가격대에 한 1차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라인이죠. 지금 24,000원 정도 되겠네요. 24,000원 정도의 지지선이 한 번 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000원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매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2만 원 정도에서 최종적으로 매수한다. 그렇게 3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건 있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3번 라인을 안 오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3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불타기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와 관련된 부분의 자체가 너무 안 떨어졌으니까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니라요. 안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생각하셔서 저는 매수 하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홀딩스 차트와 매수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해외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에선 어떤 행성 공격하시나요? 네, 해외 쪽은 많은 분들이 엄청 이거를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고대하셨던 엔비디아입니다. 아, 네. 엔비디아 서학개미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죠. AI 반도체 성장 속에서는 의심이 없지만 최근에 또 주가 조정이 또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9%가량 크게 밀리면서 1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하는데요. 뭐 시장 하락 이슈도 있었을 거고 또 대중국 규제 이슈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점이 이 미국 정부의 대중국 규제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을까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엔비디아는 우리로 따지면 약간 그 미국의 에코프로 같은 종목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업황은 다르죠.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에서 가장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슈들이 많아요. 하지만 미국의 주요 IB들은 목표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물론 이걸 이야기하면 아닌데 지난주에 시티라든지 이런 몇 개 회사들은 목표가를 내렸는데라고 하지만 그 내린 목표가도 거의 600불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엔비디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전망은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전 노이즈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표를 보면 일단 중국향 매출 비중이 계속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AI 엑셀러레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GPU죠. 이 GPU 시장 자체가 굉장히 쇼티지예요. 파는 족족 팔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A800이라든지 H800을 만약에 수출을 못하면 그 비는 라인을 훨씬 더 돈 부가가치가 높은 H100이라든지 그다음에 A100 라인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대기 고객들이 엄청 많아요. 중국에 만약에 못한다? 그 라인 빼서 오히려 지금 나머지 대기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시장 자체가 뭐 어느 정도의 쇼티지가 풀리는 시장이라면 확실하게 중국향 매출 비중이 빠지니까 우려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노이즈다. 너무 이게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우리의 방송의 컨셉이 그거잖아요. 행성 공략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주 정말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엔비디아를 이야기하잖아요. 외계인을 잡아서 고문시키고 있다고. 기술력을. 네, 기술력에서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AI 가속기와 관련된 시장에서는 뭐 경쟁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이 되면 지금은 H100인데 내년이면 B100이 나옵니다. 신모델인데 지금 이 원래 예상은 한 4분기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빨리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분기 그러면 매출에 대한 인식, ASP 상승이 조금 더 빨라지겠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조정 준다. 제가 보기에는 악재가 실질적인 악재가 아닌 상황에서 노이즈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저는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엔비디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엔비디아 중국향 매출 비중은 줄고 있고 또 전반적인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쇼티지가 있을 정도의 시장이다. 그리고 현재 생성형 AI에 필요한 반도체 칩 시장이 엔비디아 9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AI 반도체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이제 구글이나 MS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탈엔비디아를 시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엔비디아 매출에는 좀 타격이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테슬라도 뭐 도조 칩 만들고 있고, 구글도 지금 자체 칩을 만들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까지 다 자체 칩을 만드는데, 그러면 엔비디아 칩을 쓰겠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이 포지션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도조 칩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도조 칩만 가지고 지금 테슬라가 원하는 그 AI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범용 AI GPU죠. 이 GPU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린 상황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조금 더의 추가적인 가속, 그 다음에 추가적인 추론, 요런 걸 하기 위한 칩인 거지, 전체적인 뭔가 AI 구성을 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테슬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도 이 엔비디아의 GPU가 없는 상황에서 자체 칩만 가지고 이게 커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가 만든 상황에서 자기들만의 특화된 걸 좀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부합하는 거, 거기에 조금 더 쓰면 첨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 예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꾸만 저녁인데 자꾸 음식을 비우기 위해서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의 AI 이 GPU 칩은 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된장찌개를 만드는 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테슬라의 도조칩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글의 나머지 뭐 DPU라든지 TPU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뭐 바지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시다라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된장찌개 끓일 때 가장 베이스는 된장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AI, 그러니까 이 범용 GPU 시장이 흔들리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칩 설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또 최근 AMD가 또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이 노드 AI라는 AI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인수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경쟁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계속 이런 독점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뭐 당분간은 저는 뭐 이 지위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엔비디아가 아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I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기술력만 놓고 보면 엄청난, 지금 뭐 이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9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차이가 나는데, 근데 하드웨어 자체의 성능만이 그럼 그만큼 큰 차이가 나냐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특히 MI300 같은 경우는 지금 H100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위협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엔비디아의 AI를 논할 때 단순히 하드웨어 기술만을 논하는 게 아니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쿠다라는 이 AI를 구동하기 위해 만드는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혹시라도 이거 뭐 유튜브나 영상 제작 요즘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영상 제작을 하실 때 보면 프리미엄 프로를 쓰다 보면 뭐 쿠다를 연동하라 이런 것도 많아요. 영상 렌더링이나 이런 것들 보면 쿠다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포토샵으로도 지금 포토샵 같은 것도 AI로 많이 편집이 되잖아요. 그걸 할 때 렌더링을 또 쿠다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뭐 메타버스라든지 그다음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이런 시장, 그러니까 특히 말하면 디지털 트윈 같은 것들을 구현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은 쿠다로 합니다. 그러니까 AI를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 엔지니어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쿠다를 통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게 몸에 익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AMD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도 쿠다를 못 쓰면 이게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잘 하고 있는 전략은 쿠다를 사용을 하려면 무조건 엔비디아의 이 AI 칩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써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프트웨어에 이제 종속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잘하는 거고. 아무래도 지금 아시잖아요. 우리가 애플 쓰던 분들이,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던 분들이 지금 안드로이드로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안드로이드 쓰던 분들이 애플로 그러니까 이 iOS로 넘어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소프트웨어에 적응되어 있는 거거든요. 엔지니어 분들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평소에 쓰던 게 있기 때문에 글로 쉽게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에 있는 소프트웨어, 쿠다의 이런 이 경쟁력으로 인해서도 확실하게 이 점유율 우위는 차지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력, 경쟁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도 얘기해 봐야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주가 조정 구간인데요. 반등의 시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저희가 저희가 우리 방송하고 있는 구간에 많이 반등을 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엔비디아 오늘이 막차입니다. 라는 건데 물론 저희가 막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닥권에 형성돼 있는 가격은 맞다. 물론 11월 21일 날 실적 발표를 해요.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늦게 발표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실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일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이면 아까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실적 발표를 잘 되고 500불 한번 터치하고 나서 이렇게 밀려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때 나왔던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더컷을 했다, 루머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방금 말씀 대중국 무역 피해 관련 부분에 규제의 피해가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매출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노이즈로 오히려 조정을 주면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또 그걸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정도 자리는 저는 400불 부근이라면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되고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한 3번 정도의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구간대에 한 423불 정도니까 지금 구간에는 충분히 1차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혹시라도 밀린다면 여기 지금 이 갭을 돌파 갭을 만들었던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봅니다. 가격대로 본다면 한 370불 정도가 되거든요. 370불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한번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매수를 했는데 더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면 언제 추가 매수를 하냐? 저는 500불 돌파할 때도 오히려 불타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3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저는 짧게 보면 600불 정도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HSBC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730불도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그거는 제가 11월 달, 어차피 제가 그때까지 저희가 방송할 거니까 11월 실적 발표가 나올 때 그때 또 확인해서 목표가 관련된 부분을 또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 구간이다, 그리고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할 매수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11월 20일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공격 많이 남은 상태인데요. 해외 선물 행성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품 선정하셨나요? 네, 앞서 지금 우리 김현 전문가님도 많이 설명해 주셨던 미국채 10년물입니다. 미국채 10년물이면은 지난주에 장중 5%를 넘기기도 했고 계속해서 그 근방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미국채 금리가 최근에 상승하는 주요 원인이 뭘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국채의 선물 시장의 상승 요인을 펀더멘탈 쪽에서 많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미국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경기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할 거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수급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실제로 미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만한 요소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여러 차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지금 현재 할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파월 의장이 연설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되게 매파적 발언을 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당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을 때는 오히려 국채금리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생각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다시 엄청나게 많이 올랐냐라고 하면 물론 최근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오르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좀 고점 찍고 지금 살짝 내려오고 있는 구간을 합니다. 물론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유가가 그러면 엄청나게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만한 위치냐 그건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반등을 많이 줬었던 미국의 천연가스 헨리 오브 기준으로 오는 천연가스가 급등하다가 지금 다시 급락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만한 요인은 아니다. 그러면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미국채를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대부분 미국채에서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중국의 중앙은행, 그 다음에 일본의 중앙은행이 지금 현재 안 사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채를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들 아신 것처럼 미국이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오늘 4분기 되면 그 IRA 법안에 보조금도 줘야 되고, 내년은 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계속 어쨌든 돈을 더 찍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부 쪽에서 계속 신규로 발행하는 국채는 많아요. 그러니까 매도는 물량은 매물은 많이 나오는데 살 사람은 적다.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국채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게 언제까지 될 거냐라는 건데 10년물 기준으로 5%가 넘으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15년 만에 거의 처음 보는 가격대거든요. 그 채권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저가 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더 올라갈 여지가 많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살 필요가 뭐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5%를 넘는 시점부터는 이 정도면 살만한데라고 해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국채를 결국에는 저는 연준이 물론 금리 인하를 내년 하반기에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금리 인하 전에 QT를 멈출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그게 내년 상반기라 보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이 채권을 미국채 10년물을 안 사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매도자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매도자 중에 가장 강력한 매도자는 연준입니다. 그러니까 QT를 통해서 계속 미국채를 좀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가장 강력한 매도자가 매도만을 멈춘다 하더라도 가격 하락은 방어가 될 거란 말이죠. 이 시그널만 나온다 하더라도 국채 쪽에서의 매수세는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5% 윗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급적인 요인을 상승 원인으로 꼽아주셨고요. 또 국채금리가 5%가 넘으면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또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주가와 국채금리 이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 국채가 오르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냐라는 건데요. 그냥 이거는 그냥 단순히 보더라도 주가를 적정 가격을 매길 때 이 채권에 대한 부분은 할인율로 우리가 이제 매기에서 나누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할인율이 높아져요. 그럼 당연히 더 많이 마이너스가 나누기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나는 채권을 투자하면 5%를 버는데 그럼 주식은 최소한 5%는 더 벌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주가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건 기업 실적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건 역시도 주가의 아무래도 매력적인 포인트는 아니고 특히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잖아요. 이건 역시도 성장주들은 대부분 자금을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죠. 앞으로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예상을 해서 멀티플을 미리 먼저 땡겨받는 건데 특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면 시중의 조달 코스트가 높아지겠죠. 조달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더 크게 상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권 금리와 주가 간의 상관관계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저점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자세한 전략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게 미국채 금리 차트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면
5%를 찍으면 지속적으로 거기서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이건 이제 금리의 흐름이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고 금리가 지금 떨어진다라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10년물 기준으로 5%가 찍을 때마다 계속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계속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근데 이거는 추가적인 상황은 보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FOMC 회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또 PCE 물가지표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오버슈팅으로 5%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를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저는 5% 위에서 저는 기다렸다가 5% 위에서 저는 공략을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죠. 제가 지난주에 공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크루드 오일 요거 잠깐만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제가 그때 당시도 지난주 같은 경우도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당장에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90불이 터치가 되면 그때부터 매도로 공략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0불을 찍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채권 이 선물 투자 역시도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특히 이 선물 투자는 위로 올라갔을 때도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상방에도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떨어지는 거에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물보다도 더 느긋하게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다시 채권으로 넘어간다면 물론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를 함부로 지금이 저가 매수 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건 5%를 넘기는 시점부터는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 위에서 공략을 추천해 주셨고요. 또 크루드 오일에 대한 차트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선물 쪽의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도 잠깐 짚어봤는데요. 제가 그런데 차트를 조금 미리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마이크로 상품이랑 본계약 상품이랑 이렇게 좀 차트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처음에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요 상품을 보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보여드린 차트는 마이크로 차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보는 차트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 우리가 공략하는 본계약 차트를 보시면 이게 다르게 나올 거예요. 지금 10년물 그냥 본계약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본계약 차트인데 똑같은 10년물을 투자하는데 왜 이거 본계약은 오히려 차트가 완전 반대잖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본계약 10년물 본계약 같은 경우는 채권 가격에 대한 수치로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트가 반대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10년물 투자를 하는데 채권을 투자를 하는데 나는 이 본계약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거 생각을 하면 매수를 공략하셔야 되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더 그 자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조금 나는 마이크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마이크로를 공략하시면 중요한 건 마이크로는 반대가 되겠죠. 이거는 금리의 흐름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마이크로를 통해서 미국채 10년물을 내가 공략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대로 해야 되겠죠. 매도로 공략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선물까지 모두 짚어봤는데요. 저희 미래지구방일에는 국내 주식, 해외 선물까지 모두 정복 완료했습니다. 특히 오늘 다뤘던 미국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들으셨다시피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9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되고요. 대만과의 국가대항전 형식입니다. 훨씬 더 풍성한 혜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혹시 더 자세한 사항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포트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희 미래지구 방위대를 찾아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구 방위대!